그 경험을 혼자 개인의 경험으로 그냥 끝내서는 안 되지 않나. 사회가 좀 공유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연구자로서 학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가지고 제가 또 고향이 대구고 대학에서 또 이제 학생들 가르쳤고 다녀보면서 균형발전의 현장을 좀 본 게 좀 있었습니다. 산업사, 산업정책 이쪽을 제가 전공을 하고 해가지고 이쪽 분야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지난달에 발간된 김재원 교수의 지방소멸과 수도권 중심의 경제학은 20여 년부터 시작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이 확대 심화되고 있다는 이른바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역설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에서의 혁신도시 건설 등 여러 가지 균형 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책은 그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음악회에도 피아노 콘체르토 같이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피아노 협주곡의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북 콘서트는 저자를 중심으로 그리고 서평에 참여하는 분들 그리고 여기 모이신 분들 모두가 함께하는 북 콘체르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대구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죠. 그 문제의 지점들이 우리하고 지금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것, 좀 더 엄중하게 바라볼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야기해왔던 지방 분권과 지역의 문제를 우리는 지금 위기의 상황에서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김재원 교수님의 이 책은 상당한 의미와 반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토론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단체에서 함께 하십니다.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의 경제학이라는 걸작을 저작하신 우리 김재원 교수님, 또 대구사회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면서 이 정신을 아마 대구사회연구소 소장으로 재임 기간 동안 관철하시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지역정책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지역정책이 없었던 건 아닌데 주로 잘 아시다시피 경제개발 5개년교회, 지역사회, 한국 사회경제학, 경제교회 이런 개념으로 지역정책이 있었습니다만 주로 이제 산업입지정책이나 산업 재배구 정책으로 이제 일관되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의 지역정책을 출발했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는 그 기본적 개념이 지역혁신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새로운 개념이었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혁신이라는 말이 뭐냐를 열심히 이노베이션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공무원들이 공부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그때의 판단이 맞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정책이 있었는데 그 다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5+2 정책을 하면서 전 국토를 5개와 플러스 2 특별지역을 선정해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지역정책은 지역행복권 정책이었죠. 지역행복권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게 시골에 내려가면은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정에 살 넣고 따뜻한 보일러 깔아주는 정책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들도 굉장히 의미 있고 파워풀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들어와서 그 정부가 끝날 때까지 이 지역정책을 못 세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 이 정도로 그림만 그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끝이 나버렸습니다. 지역정책은 굉장히 오래된 숙고를 경유해야만 성립 가능한 정책입니다. 지역의 삶의 전반을 관리하는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제가 보기에 전혀 실패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정책은 없습니다만 캐치플레이즈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있긴 있는데 관료하는 텀이 없다라는 점에서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이 책은 우리에게도 매우 의미가 있고 국가 레벨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책일 수밖에 없고 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역대 정부들이
지역을 살리겠다고 한 정책들이 저는 신용만 했지 지역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고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결과가 이런 지역 순밀한 현실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1987년도 이후 추진된 형식적 한국민주주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교수님의 첫 발언은 매우 적절하고 좀 시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교수님이 대도시 인구 집중 요인을 정치 권력과 대학에 집중해서 찾은 점이 저는 매우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메가시티로 묶어 규모를 키우는 전략에 대해 좀 비판하고 도시 각각의 개성을 살려 서로 협력하는 네트워크 방식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런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 것은 매우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도시 소림 현상이 정치 권력과 대학의 집중이라는 구조적 측면과 함께 좀 다른 측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나 미래 세대들이 굉장히 좀 문화적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이런 관계 인구적 측면이랄까요? 그 의료 시설이라든지 생활 환경 등을 위해서도 좀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원 선생님 저 책에 보면 마지막 끝 부분에 어떤 게 있냐면은 국민에서 주민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민은 뭐냐면은 한국 시민을 줄여가지고 국민이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정신 수준이 보면은 그 노예 아닙니까? 노예. 국민 가지면은 모든 대한민국의 권력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말은 그래 하지만은 어느 권력이 지금 국민으로부터 나옵니까? 지금 대구는 이거 3종의 식민지거든요. 어떤 식민지냐? 특정 정당의 식민지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수도권 식민지 아닙니까? 그리고는 또 뭐냐? 이 지금 이게 저는 대구는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 국민에서 권력이 나온다 이래 이야기는 해가지고 감이 안 잡히고요. 이제 그래서 저는 대구에서 헌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헌법 못 만들면은 그 사람은 주권자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고 이거 헌법은 내가 해도 좀 똑똑한 사람이 만들겠지. 다부터 이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놈의 이게 지금 저 민주시민 사회가 됩니까? 그래서 헌법을 만들어버리고 우리 헌법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전부 다 붙들어 갔습니다. CA 전의회 해가지고 전 국가보안법 붙들어 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국가보안법 붙들어 가고 지금 헌법 만들고 있어요. 자기 이름 걸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지방 살아나는 법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게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마 이거 김전 선생님은 아마 이 살주자를 쓰신 것 같은데 저는 거꾸로 주인 주자를 써야 될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대구 시민헌법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대구 시민헌법은 한 10여 년 전부터 자기 이름 걸고 만들거든요. 그거 보면은 고졸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겠다. 딱 그런 조항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지금 김동원이라고 지금 의사님 조항은 뭐냐면, 대구의 의대생들은 추첨으로 뽑고, 그 사람은 무상으로 교육시키겠다. 딱 그래 돼 있거든요. 그래 하면은 지금 예를 들면은 의대 가는 사람들이 대구에서는 추첨으로 뽑아가지고 무상 교육시키면 전국에서 다 대구 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이름 올리고 이거 헌법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 실현되면은 지방이 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구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방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방정당을 만들어가지고 특정 중앙당의 그런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대구가 지금 대구 3대 정신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방분권인데 지방정당을 대구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대구 시민헌법을 실현한 사람을 시장, 교육감,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구백화점 불 꺼진 지가 지금 3년이 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대구백화점이 불 켜는 운동회라도 좀 제도를 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옛날에 대구 국채보상 운동 하듯이 1인당 10만원씩 부자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대구 한 100만 명만 이거 대구 살리고 대구백화점 불 켜기 그 주민운동을 국채보상 제2국채보상 운동을 하면은 대구 자존심도 살아나고 대구 경제도 살아나고 지금 이 지역에서는 상남 지역에서는 다 하디시 아닙니까? 이 지방 소멸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는데 서울 쪽에서는 눈 한번 뻗뜩 뜨더만 감아버려요.
선거 때 한번 뭐 뜨나요? 뭐 그래갖고는 내몰라라 해버리니까 우리 이 지방 소멸 수도권 집중의 경제학이 길라잡이가 되어서 그들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우리 지역군에서도 보면 지역의 자양분이 좀 틀어지고 그 자양분마저도 서울에서 네트워크 법무법인이라 해가지고 사건 요상하게 처리해서 가져가고 이래 하는데 야, 이런 형태로 가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자괴감도 가지기도 합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과 같이 함께 대학만 소멸하고 뭐 지역의 산업만 소멸하는 게 아니라 전문직 부분도 이렇게 소멸해 가고 있는 부분을 안타깝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몰라 그래 한다 보면 이 지역 소멸이 아니고 지역 소멸이라 그래야 됩니까? 혹시 그런 용어를 쓸 수는 있나요? 소멸은 스스로 사그라질 수도 있는 거긴데 소멸은 제3자가 무슨 얘기인 거지 좀 뭐라 그럽니까? 괴롭힘이나 뭐 이런 식의 형태에 비슷한데 친구들 서울에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눈도 깜짝 안 하잖아요. 여기 시골에서 뭐 하느냐고 이런 이야기 할 정도니까. 그래 우리가 서로 찾을 수 있는 길은 뭘까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상원제가 필요하지 않겠나. 지역의 관리 면적이 그렇게 더 넓은데 서울에 그 아파트 한 채가 못 해가지고는 되겠나. 지역에 관리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위로 가서 할 수 있는 주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 소멸, 수도권 집중, 그래서 혁신도시도 만들고 세종시도 만들고 했죠. 균형발전 정책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해왔는데, 그래서 인구 집중, 수도권 인구 집중이 조금 이제 저지됐다 싶은데 이 혁신도시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인구 집중이 서울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방대학들이 지금 형편없이 그 경영이 어려워질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고 졸업생들이 취업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문제에 관해서 좀 해결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그동안에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균형발전 정책은 계속됐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 이 인구 집중은 계속되고 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균형발전 정책의 역설이라고 불렀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요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이제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 집중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선진국의 보편적인 문제인데,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균형발전 정책이 그냥 음하게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고 지역 혁신 체계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런 또 이제 선진국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그에 대한 연구가 축적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특히 유럽에서는 이 기존의 균형발전 정책, 혁신 체계론으로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잘 되는 실리콘밸리라든가 뭐 유럽의 또는 제3의 대륙이라든가 뭐 이런 세계적인 그런 그 모델이 되는 지역의 그 모델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잘 되는 사례들, 케이스들을 이 정책이 필요한 거는 정작 이 낙후된 지역의 정책이 필요한데 잘 되는 지역의 그 경험들을 그냥 그대로 대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거기서는 그런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2000대 이후에는 낙후된 지역, 외딴 지역, 중소도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그런 이제 이 접근과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논의들 또 정책들이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중소도시 특히나 중소도시에 대한 그러니까 균형발전 정책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수도권에 대항해서 부산을 키워야 된다, 대구를 키워야 된다.
이런 식의 이 인식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고, 균형발전 정책은 균형발전 그 위원회에 가면은 이게 정책이 매너리즘에 관성화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관료 체제화되어 있는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을 이 저항을 대항을 하려 그러면은 시계추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그런 물리적 힘 또는 정책적인 힘이 필요한데 이거를 관성화된 정책으로는 되게 어렵다. 그런 점에서 유럽이나 다른 미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것들을 좀 샅샅이 찾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균형발전 정책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토론을 하고 우리 사회의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자본의 직접 집중 뭐 이런 걸 좀 아실 건데 도시화는 필요한 거죠. 도시화는 필요한데 그 도시로 인구 집적하고 특정 대도시, 특정 지역으로 인구의 집중하고는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도시화를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으로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 그 원인이 뭐냐? 경제적인 메커니즘에 의한 것이 아니다. 정치 권력의 중앙 집중에 의한 것이다. 그 다음에 대학의 수도권 집중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그 권력의 분산이 필요하다. 또 권력이 집중된 데 따른 교통 설비의 집중 뭐 이런.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중소도시는 정책이 사각지대에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 중소도시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해서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쭉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각 지역에 맞게 그 정책을 맞춤식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정책 지역 발전 정책을 함에 있어서 지역 간의 협력과 연대 뭐 필요하면 통합이 필요하다. 통합을 하더라도 이제 자치 국군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듯이 그 과정이 주민의 합의, 주민의 참여, 주민의 동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그 다음에는 그 프로세스적 과정의 측면뿐만 아니라 그게 대도시 중심의 통합에 대해서는 곤란하다. 대도시 중심의 연대 협력에 대해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에 대해서 경북 지역이 반대를 하니까 그거를 소지역주의라고 비판을 하는데 오히려 그건 소지역주의라고 비판을 해야 할 것이 아니고 유럽에서는 또는 미국에서는 전략적 소지역주의다. 소지역의 이익이 소지역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맥락에서 연대 협력 심지어 통합까지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메가시티 개념이 아니고 메가리전 개념입니다.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해야 되느냐? 그게 뭐 서울을 대항하는 대도시를 키우자라는 게 뭐 그런 생각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은 도대체 우리가 균형 발전을 왜 해야 되느냐? 좀 더 경제적인 효율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모든 주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한 공간적인 환경, 공간적인 조건을 창출하기 위한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제 책이 약간의 조그마한 뭐 그런 보탬이 됐으면 그런 요즘에는 댐 건설을 별로 안 하는데요. 과거에 한참 우리가 농업용수 공급이다, 산업용수 공급이다 해서 댐을 많이 한참 건설을 했었습니다. 댐을 건설하면 사실은 엄청난 담수량을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 제때 공급을 하고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댐을 막아놓으면 그 집 주변 지역에는 사실 그 토지들이 아주 메말라져요. 상류에서 댐을 막아놓으니까 그 하류지에서 물 구경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 수면 조절을 하면서 가끔 공급할 때야 감지덕지 받아서 그 물을 쓰고 농경지를 가꾸고 합니다만은 사실 댐 건설을 하면 그 주변 지역은 거의 메마르다시피 한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서울이라고 하는 아주 막강하고 거대한 댐이
물을 다 가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으로 내려올 물이 별로 없어요. 가끔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물을 흘려보내주면은 지방에서는 그것을 아주 감사하게 쓰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으로 내려와서도 대도시 관점에서 항상 봅니다. 대도시에 그렇게 지방에서도 서울과 비슷한 댐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서울과 같은 댐이 형성되기도 불가능할 뿐더러 그나마 여기서도 그와 유사한 댐을 만들고자 한다면 다른 주변 지역은 역시 또 다른 메마름의 고통으로 빠져들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 경북지역, 대구 경북지역만 하더라도 대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주를 보고 안동을 보고 경주를 봐야죠. 그러한 중소도시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관점을 가져본다면 중소도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중소도시, 여러 수많은 중소도시에 물을 만들자. 다시 말해서 그러한 크고 작은 저수지를 만든다고 한다면 물론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만은 균형 발전을 달성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훨씬 앞당겨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발전 얘기할 때 메가 시티 이런 표현이 아니라 작은 도시, 작은 지역에서 아까 우리 김정은 교수님이 그걸 역설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중소도시의 관점에서 균형 발전을 보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가시티라는 말도 교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이제 고유명사화 되다시피 정책용어로 쓰고 있는데 메가시티가 아니라 작은 지역이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메가 리전으로 가야 된다. 그냥 익숙하게 통용되니까 그걸 쓰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쓰는 분들한테 항상 교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메가시티, 크고 시티, 결국 거대 도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자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수도권 집중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결국 비수도권에서 대항마를 만들어야 되는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주제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 이 인구 소멸,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뭐 일본 학자들이나 또 한국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 그런 연구에서는 그 평탄하게 인구를 나누어서 균형 발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 어떤 지역에 있어서는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해서 지역의 소거점들을 만들어서 집중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제가 사실은 그 선뜻 동의를 물론 이제 현장에서 논증을 한 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이건 내가 별로 동의가 안 되는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그 처음에 이 문제에 관한 생각이었는데 메가시티라고 하는 그 이미 정책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것도 지금 완전히 개화되지는 않았지만은 현재까지의 지역 균형 발전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대안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이제 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공감해 갔던 고 교수님 같은 경우에 그 댐의 비유를 들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매우 이제 공감이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메가리전이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을 때 이것은 전술적 소지역주의와 잘 결합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선 큰 프레임으로 대도시 수도권과 그 비수도권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광역 지자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뭐냐 광역에서 초광역으로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경쟁력을 갖추자 하는 아이디어들이 지금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김정은 교수님 말씀은 거기에서 다시 내려와서 그 소지역, 우리 행정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기초지자체 수준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신선하고 우리가 고민해 볼 지점이 많다. 경제학적으로 봐서 그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으며
또 이제 광역 중심으로 접근하는 그런 어프로치에 대해서 얼마나 그 어프로치에 대한 보완과 또 그거보다 더 좋은 대안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이제 계속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면은 그 메가 리전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 그 지역의 소대학들, 소규모 캠퍼스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지역 소지역을 발전시키는 아이디어가 어떤가. 해외의 사례들도 보면은 어떤 낙후 지역을 발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서 대학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지역의 마이크로 캠퍼스나 아니면은 소규모 캠퍼스를 활용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이런 정책은 한번 좀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것 이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고, 일본의 마사다 히로야가 지방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끄집어내고 또 지방 창생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지방 창생에 대한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데 우리도 이 지방 소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의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인구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인구가 과소되는 지역을 지방 소멸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이 인구 소멸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연적 소멸이 있고 자연적 감소가 있고 또 사회적 감소. 이 인구론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인구를 끌어들이는 쪽, 그 풀하는 쪽하고 그 다음에 푸시하는 쪽, 내미는 쪽하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소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내모는 쪽을 우리가 어떻게 줄이고 끌어당기는 쪽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극대화시킬 거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대구사연구소에서 청년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했었는데,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말은 하고 단위 사업들을 또 많이 진행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과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내가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지역에 남아서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까?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도 전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인들이 결국은 청년들을 밖으로 내모는 요인이 되는데, 이 내모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사실상은 복합적으로 나타나죠. 산업 입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기회적인 측면에서 문화적인 격차에서부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됩니다만은, 그런 청년들이 나가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정주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성에서 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다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뭐 연간 1조 원씩의 소멸 대응 기금 하는 그 부분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있었던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진행을 했었고, 청년 이야기도 한번 해봤고, 지금 소멸하고 관련해가지고 지역에서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연속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그 사업들을 진행을 직접 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책을 보고 느낀 게 아니고, 한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사업을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더 정말로 좀 익어가게끔 이렇게 하는 정책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자면 신활력 플러스라고 그러지. 왜 신자가 붙었느냐, 왜 또 플러스가 붙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살만한 지역, 정말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정말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지역에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이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 국내에서 RI에서 지역혁신 체계 이후에 뭐 그 진도 정말 안 나갔거든요. 뭐 특별한 아이디어도 없는 것 같고 늘 뻔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다양한 새로운 이론들하고 현상을 좀 연계시킨 부분에서 저는 뭐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4가지의 의미 있는 그 한국 사회에 던지는 어떻게 보면 접근법이 있는데, 중소도시 시군구를 이제 부각을 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는 보면 대구, 광주, 부산 이래가 이제 지방의 거점 대도시 중심으로 지역 발전 정책을 이제 추진하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나 지리학자들은 그런 시각에서 이제 뭐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시군구 중소도시를 전면에 세우고, 이게
적정 규모 도시 아니냐라는 시각에서 이야기하고 또 중소도시하고 또 대학하고 연계하는 미래 지식 기반 경제의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대학이라고 봤을 때 그 지점이 이제 빛나는 한 지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제 뭐 남북권 공동 발전 뭐 이런 이야기로 남북 경제권 이야기인데 이걸 이제 메가리즌으로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권의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구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기존의 메가시티는 대도시 중심입니다. 서울 중심, 대구 중심, 부산 중심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중소도시와 대도시 간의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메가리즌이라는 개념을 확보한 거,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짜 제가 이제 그동안 지역에서 하고 싶은 말은 균형 발전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균형 발전 정책이 역설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재원 그 교수님께서는 지방 분권을 이제 강조를 했어요. 우리는 보통 보면 뭐 균형 발전을 먼저 하고 뭐 균형을 맞춰놓고 지방 분권 정책 해야 된다는 어설픈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방 분권에 기반해서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했을 때 의미가 있고, 또 외국의 대부분의 나라 선진국은 분권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균형 발전을 했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약간 같이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분권 없이 균형 발전 정책은 지금처럼 뭐 이렇게 에너지는 투여하지만 실제로 결과는 못 낸다는 그런 측면을 또 잘 강조를 해주셔서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마무리를 주민주권으로 마무리했어요. 저는 이 대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우리가 이제 분권운동하면서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주민발안, 주민투표, 동읍면 주민총회, 요 세 하나는 집회형이고 하나는 표결형인데, 이게 지역 발전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제는 경제가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고 정치와 사회 시스템이 경제를 살리는 거죠. 우리는 너무 경제에 집중하니까 노장 일자리만 이야기하다가 또 뭐 일자리 마련도 못하면 세월 다 가잖아요. 청년들이 주민으로서 자기 결정권을 가질 때 그 지역을 위해서 자기 미래를 위해서 뛸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없이 노상 뭐 국회의원 뭐 이렇게 돈 내리는 거 뭐 그런 데만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 주민주권을 강조를 마무리하신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후에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의 경제학이 제2탄이 나올 때는 아마 이런 시각에서 또 다시 지역의 문제,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만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 교수들 중에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콘서트를 하겠다고 자리 마련해 주는 경우는 아마 제가 보기로는 김지영 교수님이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럽습니다. 여기에 와 계시는 분들도 그런 자리를 다 만들어 주셔서 참 이게 대구라는 이 사회 내에서 참 귀한 오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신영복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공부는 망치로 한다 건데요. 항상 머리가 끼어지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는 것이 공부다 하는 신영복 선생의 이 말씀을 항상 간직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머리가 잘 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지영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언젠가 뭘 하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머리가 또 끼어지고요. 오늘 같은 이게 주제는 저도 이제 책을 쭉 다 보면서 몇 가지 고민했던 것들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지역균형 발전 정책, 물론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 성공과 실패를 떠나가지고 이제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이 패러다임이 맞느냐. 균형 발전이라는 건 누구를 위한 균형 발전이냐. 수도권을 상대로 해서 비수도권이 균형을 해나갈 수 있느냐. 저는 이건 절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조차도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정책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속에서 메가시티라는 것이 아니고 네트워크 연합 형태의 메가리전으로 가야 된다. 이게 주장하신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이 정치 책들을 쭉 보면 세계 해외 사례들을 아주 다양하게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 정책에 있어서 이만큼 소개했던 그런 책들이나 논문들이 이때까지 없었는데 지역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 책만 있으면 어떤 내용들을 다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아까 우리가 주민주권 이야기도 나오고요. 국민주권에서 주민주권으로 가자고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 헌법, 제헌헌법 자체가 이게 잘못 시작했다. 국민주권이 아니라 인민주권이죠. 국민이라는 말은 전 세계에서 한자 가진 나라 중에 한국과 일본과 대만밖에 사용 안 합니다. 이거는 천황의 신민이 국민화가 되온 거죠. 그래서 국민은 헌법에 국민이 되는 자격은 법률로 따로 둔다 해서 우리는 국민이 될 수 있는 자격도 법률에서 이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주권이라는 건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거는 주권이라는 최고 의사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거죠. 이 지역에 사는 사람. 그렇게 되면 지역 이게 발전 차원에서도 저는 지금 시군구 형태에서 보다는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읍면동도 아닌 D 단위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작은 마을.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중앙정부체의 자치분권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D 단위,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단위라는 것은 행정력이 아예 미치지를 않습니다. 가장 보충성의 원칙에 있어서도 마을이 가장 중요한데요. 마을 이장들 수당 30만 원 주면서 읍면동 기초지방정부가 책임을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리당이 리장을 선거로 해서 2년 임기식 공무원으로 선출을 했고요. 리장이 되면 한 3명, 4명의 공무원을 자기가 직접 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1950년대는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5.16 군사 쿠데타 일어나거나 다 해체가 되어버렸죠. 70년 동안 아직 복귀가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지역 발전 간단하다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해법이 리장만 공무원화 시키고 주민이 뽑던 안 그러면 주민이 임명을 하던 그렇게 해서 한 10만 명 정도 일자리만 창출하면 지역에 있는 마을이 알아서 다 굴러가지 않을까. 그대한 경제적인 논리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인민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주민주권으로서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마을을 잘 가꾸어 나가면 지방소멸, 지역소멸이라는 말도 필요 없고 결국 마을은 살아간다. 이 마을을 살아가면서 마을 옆에 있는 마을끼리 연합과 네트워크를 해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미래에 나아갈 때 좀 하나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가리전이라는 것이 결국 연합과 네트워크 형태 내에서 거버넌스 구조를 어느 단위까지 갈 것인가. 자치분권의 관점에서는 읍면동에서 마을 단위로까지 이제 내려가야 된다. 이거는 혁명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관료들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다음에 민주당 정부가 온다도 저는 이거 하지 못한다고 봐요. 그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서만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만들어 보겠다 하는 논의들이 되고 실천적으로 하는 마을들이 많이 생겨나가면 좀 살기 좋은 마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감히 진주 35만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대구, 부산이 잘 되는 건 생각도 않습니다. 진주만 살아가면 된다. 35만 중에
대학생 수가 10%입니다. 대학이 6개가 있고요. 그 지역의 대학이 그만큼이면 진주라는 것이 자급도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례가 춘천 정도가 그럴 수 있는데 춘천은 이미 이제 수도권하고 가깝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속초나 이게 목포 같은데 그 정도의 진주 정도 규모의 그런 게 동력이 생기도록 만들려면 지역 문제는 큰 걱정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정리하자면요, 결국 그 소도시뿐만 아니라 나의 살던 고향 거기에서부터 메가 리전이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앞에 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앞에 이제 앉으셔가지고 또 평가를 하시고 또 프로에서도 또 말씀 주시고 모든 이제 말씀들이 다 그 오랫동안 지역 문제, 균형 발전이나 자치분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오시고 경험을 해오신 분들의 그런 전문적인 그 의견, 토론,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제가 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권리소, 진주, 청주, 또 대구대, 경사에서 오신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 또 책을 열심히 쓰셔서 오늘 발표해 주신 김지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